사실 일본이 반도체가 잘 나갔던 거는 처음에 미국이 기술을 다 예전해 줬어요. 여러 가지로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냉전이니까 소련하고 중공하고 이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미국 혼자가 벅차니까 네. 많은 동맹 국가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본을 키워준 거죠. 네. 그때 이제 일본 반도체도 많이 기술 이전해주고 네. 해줬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랬는데 보니까 일본이 막 갑자기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미국을 넘가려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들이 뭐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84년도에 네. 그 반도체 칩스법인가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네. 미국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을 86년도에 맺어요. 그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반도체 100% 관세 매기고 네.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10% 쓰라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5년 후에 다시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 91년도 네. 그때는 20% 어.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20% 사용하라. 네. 그게 이제 일본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만들 때에 그게 들어가는 반도체 네. 퍼센트를 딱 20%까지 딱 올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상당히 이제 위축된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술에서 이기고 경영에서 뺐다. 네. 이 얘기는 그걸 또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일본에서 반도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도태했냐 네. 할 경우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을 컨트롤했다.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반도체가 완전히 쇠퇴했다. 그러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사실상 일본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의 문제가 뭐였냐니까 이 과잉 기술이 뭐냐니까 1980년대까지는 이게 메인 프레임 여기에 많은 이제 일본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보통 보면 메인 프레임은 굉장히 컴퓨터가 크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고장이 안 나도록 한 30년 가까이 이 30년 정도 고장이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업용 중요한 컴퓨터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고퀄리티의 이제 네. 제품들 뭐 그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그리고 일본에 또 NTT라든가 그 통신 근데 보면 NTT 기기들도 굉장히 크고 뭐 네.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들이 대부분 이제 고퀄리티를 요구한 거죠. 네.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뭐 소재, 부품, 장비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소재와 장비가 아주 좋은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다 투자해 가지고 이제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든 거죠. 네. 그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잘 나갔는데 네. 문제는 뭐냐니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대가 확 바뀐 거예요. 메인프레임보다는 PC가 전 세계를 석권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가정용 컴퓨터. 그러니까 조그마한 컴퓨터 이런 거, 이런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로 가지고 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네. 메인프레임 큰 컴퓨터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죠. 수요가 바뀌는 수요가 거죠.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기리가에가 됐어야 되는데 변환이 돼야 되는데 네. 변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왜 변환이 안 됐냐 했더니 일본의 기술자들이 이 30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반도체 네. 만드는 게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아. 그 이게 이제 극한 기술과 고품질의 기술 문화가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술자들이 일본 기술이 최고야.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 장인 정신도 뭐 그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접한 내가 이만한 고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보다 저퀄리티를 억지로 일부러 만드는 것 자체가 그쵸.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지금 시대는 저렴한 걸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D램에 이게 PC는 보통 2, 3년 만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버전이 계속
발전하니까. 발전하니까 초기에는 뭐 형편없다가 막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에 사용하는 이 D램은 한 3년 정도 쓰고 고장 나도 괜찮은 정도로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 자 30년 정도 고장 안 나는 D램 만드는 거하고 아. 한 3년 정도 고장 나도 상관없다고 만드는 D램하고 어디가 코스트가 많이 들까요? 당연히 이거는 30년께 많이 들겠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변해도 병은 낫지 않았다. 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이랬잖아요. 네. 그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일본 반도체 기술자들에 대해서. 무슨 기술에서 이기고 경영에서 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반도체 만들면 또 실패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치료 방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은 다시 래피드에서 뭐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은 저비용 D램으로 점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비용 D램으로 완전히 점유를 해버린 거예요. 한국이. 딱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품질로 저렴하게 공급을 정확하게 하니까. 한국은 시장이 원하는 D램을 만드는 거고 일본은 여전히 고퀄리티의 D램을 만드니까 시장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죠. 그쪽 그 비싼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 필요 없는데 그건 뭐 비싼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낮게 싸게 팔 수 있나? 들어간 코스트가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 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 일본이 대만의 TSMC, 그다음에 미국의 IBM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반도체 부활을 시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전체 각 지역에서 건설 착공하는 반도체 공장 수거든요. 네. 이거 한번 보면은 이게 유럽에서 7개 만들 때 지금 18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2021년부터 2023년도에 만드는 개수가 네. 그 앞에 2018년, 2020년 이때 만드는 것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많이 만들고 네. 미국에서 한번 보세요. 그동안 이때는 3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18개를 만들어요. 확 늘려. 확 늘었죠. 네. 중국도 뭐 그렇게 늘지는 않는데 과거에 이때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좀 줄었네. 일본 조금 늘고 한국도 조금 늘고 대만 뭐 또 늘고 이런 하여튼 전체 세계가 이 정도 이렇게 수치로 공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국의 반도체 지원책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 일본이 4조 엔이에요. 21년부터 23년까지 4조 엔. 4조 엔 정도를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은 얼마냐? 8조 엔 전부 합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을 이제 보고서 같이 따라가는 거라 보는 거고, 영국이 0.2조 엔, 그다음에 유럽이 약 2조 엔, 중국이 5조 엔, 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이 라피더스가 지금 3조 3천억 엔에서 그다음에 6,773억 엔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 엔 정도, 1조 엔 정도. 좀 넘죠. 네. 1조 엔 넘게 이게 투자를 하고 있고, 기옥시아가 929억 엔, 여기가 마이콘 2,135억 엔, TSMC가 여기 구마모토에 네. 제1공장에 4,760억 엔, 제2공장을 또 지어요. 네. 제2공장이 어느 정도 또 투자하냐면은 7천 몇백억 엔을 또 지원해요. 2조 정도 든대요. 제2공장을 짓는데. 와. 엄청나게 보조금 주네. 보조금 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다음에 라피더스 보죠. 라피더스의 민간 출자액이 네. 기옥시아 10억 엔, 써니그룹 10억 엔, 소프트뱅크 10억, 덴소, 토요타, NEC, NTT 다 10억 엔씩이죠. 그다음에 미쯔비시 UFJ 은행이 3억 엔. 민간 출자가 73억 엔. 이게 여기 비교가 됩니까? 100억 엔에 칩시다. 100억 엔, 1000억 엔, 네. 1조 엔. 그렇죠. 1% 이하. 1%도 안 되죠. 0.한 7% 되겠네요. 0.7%. 네. 그 민간이 투자한 금액은 0.7%밖에 안 되고 전부 일본 예산으로 99.3%. 일본 세금으로 지금 라피더스를 공장을 짓고.
이게 왜 이렇게 민간 투자가 안 될까요, 박사님? 네, 그걸 한번 볼까요?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 1공장이 이거예요. 네. 28나노, 22나노. 네. 요걸 처음에 1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는 10년 전 기술인데 네.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요 지금 현재 여기잖아요. 네. 2나노. TSMC나 네. 삼성이 지금 3나노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10년 전 기술이라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일본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일본 기술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게 40나노밖에 못 만들어요. 한 20년 전 기술이네요. 그 20년 전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감지 덕지해서 이제 일본 정부는 받아들인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28나노, 22나노가 이 가지고서 만드는 제품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들어가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전자제품에 다 28나노, 22나노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나노나 2나노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뭐냐? 핸드폰, 아주 고퀄리티 핸드폰이거나 네. 아니면 앞으로 이제 자동차, 전기차. 전기차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운전을 자동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2나노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목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일반적인 제품에는 다 이 기술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공장은 이제 어디냐 여기에요. 7나노. 7나노 정도. 여기 이 공장이고 3공장은 이제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본 정부가 TSMC를 막 적극적으로 유치하잖아요. 네.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장 짓는데 여기 돈 투자하고 싶겠어요. TSMC는 여기에 들어가는 공장 짓고 싶죠. 그렇죠. 최신 기술. 예산을 여기다 돌리고 여기는 덜 돌리고 싶은데 네. 일본 은행이 그만큼 보조해 준다니 여기 거의 45% 정도 보조해 주죠. 여기는 거의 한 30 몇 프로 정도 보조금을 많이 보조금을 주니까.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1, 2공장을 이제 만든다는 거고 일단 1단계에서는 TSMC를 유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장을 유치하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내 나라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 국산화. 일본 국산화 히노마루 반도체지. 이게 결국은 이제 히노마루 반도체 된 거예요. 이게 라피다스가 아까 봤듯이 처음에는 일본의 기라성 같은 7개 대기업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네. 그 돈으로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10억엔씩 내고 그대로 강간무소식이에요. 네. 대기업들이 돈 안 내는 이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기업은 자기 돈이고 여기 정부가 돈 내는 돈은 국민 세금이니까 세금은 잘못돼도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돈을 계속 내는데 기업에서는 돈을 안 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정이잖아요. 네. 2022년도에 라피드 설립해서 8월 달에 네. 그래가지고 경산성으로부터 700억 엔을 지원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아까 기업들이 73억 엔을 이제 낸 거잖아요. 네. 773억 원 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 공장 부지도 사야 되고 뭐 돈이 안 되는 기계도 들어가지. 기계가 한 대 ASML 기계 한 대예요. 우리 돈으로 6천억 엔, 2천억 엔에서 6천억 엔까지 하는 것도 있다. 그럼 뭐 일본 돈으로도 거의 700억 엔, 800억 엔 가까이 한단 말이죠. 그럼 돈이 뭐 공장 지을 돈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2,800억 엔을 내죠. 이 경제산업성에서 2023년도. 그 요때 요거 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치를 봤더니 기업들이 돈을 안 내네. 그럼 빨리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바로 2,600억 엔 추가로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3,300억 엔이잖아요. 네. 3,300억 엔 가지고 이제 공장 짓고 뭐 또 직원들도 뽑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막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 2025년도에 4월까지 네. 2나노 시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4월까지 2나노 시제품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공장도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 목표가 좀 과거 아니에요? 올해 말에요. 네. ASML의 그 EUV 기계 있죠. 네. 그거 없으면은 3나노 못 만들어요. 네덜란드 ESML. 그걸 2024년 올해 말에 들여온대요. 그럼 연말에 들어와서 내년 4월까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또 있어요. 그 ASML 그 기계가 정말로 민감한데 네. 그걸 다룰 수 있겠느냐. 그걸 거기에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연말에 들여와가지고 내년 4월에 시제품을 만든다.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네. 거도해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되게 빡빡한 것 같은데 네. 글쎄 그게 가능할지 어쨌든 뭐 4월까지 만든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성공해서 이제 양산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2027년도에 양산하겠다. 이나노를 양산하겠다. 근데 사실은 TSMC나 삼성은 25년쯤에는 이나노 만들 거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 한 2년 정도 시차가 있다. 네. 일본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서 뭐냐니까 이 양산하는 여기 들어가는 돈이 네. 어느 정도 드냐니까 한 5조엔 들어요. 근데 지금 얼마? 지금까지 든 게 700억엔, 2,600억엔, 5,900억엔, 그 총 9,200억엔 정도 지원했다. 네. 여기 뭐 그래프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겠는데 아까는 네. 뭐 1조엔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뒤로 돈이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정부 보증해야 융자를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 왜? 기업들이 돈 안 내니까. 네.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저 기업들은 뭐야? 기업들 왜 안 낼까요? 10억씩 내고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가 출자를 해외에서 조달하겠다. 뭐 알아보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정부 보증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이제 보증하면 되죠. 정부 보증하면 되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일본 은행에서는 이 돈을 이 거액의 그 투자금을 출자할 때는 그 회사에 전년도 실적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실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정부 보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래피더스가 어떤 모델로 가지고 지금 이나노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만들어서 돈을 잘 벌면 또 성공한 투자가 이 사업 모델이 되려면은 그런데 보면요. 과거에 일본 기업이 주류였던 게 수직 통합형이었고, 네. 현재 세계 주류는 수평 통합형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제조사가 네.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전공정, 후공정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이 반도체 제조사가 전부 다 해. 전부 다 해. 이게 전부 다 해. 네. 근데 전 세계에서 90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분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팹네스가 제조사 이게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애플이 네. 팹네스란 말이에요. 네. 설계만 하잖아. 그쵸. 핸드폰 설계만 하잖아. 네. 그 제품을 누가 만드냐? TSMC에서. TSMC에서 다 만들어요. 네. 파운드리. 파운드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운드리 여기에서 그러니까 애플이 그 자기 그 반도체 어디 핸드폰에 들어가는 네. 반도체를 자기들이 설계하잖아요. 네. 그 설계해가지고 기획하고 설계해가지고 TSMC 파운드리 공장에다 맡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칩만 만드는 거죠. 10만. 그게 전공정이에요. 네. 그럼 칩을 만들어낸 칩을 이 한 원판에다가 뭐 여러 개 뭐 네.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떼가지고 하나씩 떼가지고 이제 어떤 선에 해가지고 조립을 하잖아요. 네. 쌓기도 하고 막 네. 선 연결하고 요걸 후공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OSH 이 후공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설계 단계, 전공정 칩 만드는 거, 칩 가지고 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적절하게 제품을 만드는 이 과정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일본은 어떠냐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수직 통합형이야. 과거에 일본의 뭐 전자 종합 상사가 네. 한 10개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전자 종합 상사에 네. 여러 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서 중에 한 부서가 반도체 만드는 부서예요. 그 10개의 종합 상사, 종합 그 전기 상사가 네. 각자 자기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그렇죠. 이게 분업화돼서 완전히 대량 분업화돼 가지고 전 세계의 그 분업화된 그 시스템이 해 가지고 완전히 특화돼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네. 요 한 그 예를 들어 미쯔비시라든가 뭐 써니라든가 네. 산요라든가 이런 데서 하여튼 NEC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회사 내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전공정과 후공정 그래서 완성품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게 소위 말해서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그쵸. 다운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수출은 거의 불가능 힘든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일본 반도체가 한때 잘 나갈 때는 뭐가 잘 나갈 때는 하니까 일본 내에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그 대형 컴퓨터라든가 네. 그 다음에 NTT라든가 뭐 그 대형 기계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는 고퀄리티.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전자 가전제품 같은 데도 예전 좀 살아 있었어요. 예전에 일본 가전제품 엄청 났잖아요. 유명했잖아요. 그때 그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가전제품들이 한국에 삼성이나 LG에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그냥 꺾여버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들어갔던 시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이라든가 다른 전 세계 반도체 그 시장에서 팔아먹으려면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하고 지금 현재 라피더스 모델하고 네. 뭐가 다른가? 기획을 여기서 하죠. 네. 라피더스 기획만 다른 데 사네. 요 기획만 이제 다른 데 사고 네. 라피더스에서는 설계와 전공정과 후공정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주는 거야. 요거 하는데 요게 3개월. 3개월. 3개월 잡아요. 설계하고 전공정 후공정까지. 네. 야, 이게 가능한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고 대기업들 일본의 대기업들은 네. 고개를 갸웃하면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 무리다. 무리다고 보는 거죠. 근데 기획은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누가 하냐? 네.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라피더스에 우리 반도체 칩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의뢰하는 네. 기업들이 기획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게 어디냐? 애플은 지금 TSMC 다 할 거고. 그렇죠. 이미 이 공급처가 있잖아요. 이미 다 했어요. 퀄컴 같은 대형 그런 건 네. 전부 TSMC 다 맡긴데 웬만한 건 다 TSMC 다 해요. 네. 근데 그 TSMC는 그런 걸 하도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뭐 전문가고 가격도 싸고 완전히 뭐 완전히 전문화돼 있어 가지고 고퀄리티의 네. 반도체를 거의 그 차질 없이 잘 만들어낼 거 아니야. 네. 그게 노하우가 지금까지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대형 그 업체들이 거기다 맡기지. 라피드스 이제 새로 신생 여기다 맡기겠냐고. 잘못하면 불량품 나오고 잘못하면 이제 사업 망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 조그만 이제 회사가 어디냐 알아본 게 AI 실리콘밸리. 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하는 기업들을 뭐라 그래? 벤처기업이라고. 벤처기업들. 그러면은 이 지금 래피더스는 이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 가팜 등이 고객이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AI 그 기업들 새롭게 벤처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실리콘밸리 가보면 벤처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AI 벤처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자기들이 설계는 하되 뭐 이걸 가지고 당장 막 대량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량으로 일단 시도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벤처 기업들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파이가 좀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거죠. 네. 시장 파이가 적을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라도 많으면은 괜찮을 텐데 네. 실리콘밸리에 과연 AI 벤처 기업이 10,000개냐 20,000개냐 수십만 개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주문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문제.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든다 치더라도 네. 이 3개월 만에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경제성이 맞느냐 여기 들어가는 돈이 전체 이 만드는데 최소한 한 5조 엔 정도 든다는데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남겨서 돈도 갚아야 될 거고 그쵸. 또 새로 또 투자도 해야 될 거고 네. 과연 그만큼의 이게 수익이 들어오겠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전 세계는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 그 도매상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소매상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AI 그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 고객이 여기까지 일본에 이제 이 많은 기업들이 고객이지 않을까. 소니, IBM도 있고 후지츠도 있고 NEC, NTT, 덴소, 토요타. 이게 방금 그 소위 말해서 출자를 했던 10억 엔씩 출자했던 기업들이 여기 많이 포함됐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고객이 나올 거다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서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제품 중에 2나노 쓸만한 제품 만드는 거 없어요. 아, 그 정도 고퀄리티 반도체는 우리는 뭐 전자제품이나만 아까 전자- 26나노인가 뭐 그거 쓴다면 28나노에서 22나노 충분해요. 아, 그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돈을 안 내는 거지. 그거 만들어봐야 우리 기업들이 쓸 게 없다. 그만한 제품 만드는 게 없다. 일본이 지금 뭡니까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쵸. 핸드폰을 만들면 그게 들어가겠죠. 네. 근데 핸드폰도 뭐 제대로 있나 없죠. 그러니까 이걸 고객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충 이게 고객일까 하고 물음표를 이제 해서 이제 투표 만든 건데 여기에서 고객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TSMC 보세요.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인텔, 소니 여기 거의 뭐 대형 그 소위 말하는 고객들은 여기 다 확보 다 했잖아. 네. 그럼 여기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고객들이 이거는 내가 볼 때 방금 얘기했죠. 여기서 2나노 쓸만한 제품 만드는 데가 없다. 도요타가 네. 이제 앞으로 그 완전 뭐 무인 네.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쓰겠죠.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한참 뒤라고 봐요. 그쵸. 앞으로 5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뭐 10년 안에 되면 다행이라고 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당장 2027년도에 2나노 만들면은 도요타가 과연 그걸 쓸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기술자 문제도 있어요. 네. 지금 경제적인 문제 얘기했죠. 네. 기술자 문제는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40나노 만드는 기술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네. 모집하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모집하겠죠. 아까 봤죠.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만들잖아. 네. 그게 다 기술자가 필요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2나노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에. 피 터지는 경쟁을 할 거라고 서로 그쵸. 우수한 기술자를 데려가려고. 네. 미국에도 그렇게 많이 짓고 있고 유럽에도 그렇게 많이 짓고 있고 그런데 일본의 이 래피더스에 과연 그만한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문제. 근데 아까 박사님 1, 2, 3부에서 신나게 그 엔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돈을 많이 주려면 결국 달러 기준으로 많이 줘야 되는 그럼 많이 줘야 되죠. 엔저면은 이게 달러 기준으로 확 깎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N 기준으로 주면은 완전히 이제 안 오죠. 그럼 돈도 엄청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제 많이 들 텐데 네. 과연 경제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본 반도체 부활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들 평가해요. 일본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고 누구보다도 명확하잖아요. 네. 대기업들이 돈을 안 내주는 게. 일본 반도체 부활이 참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일본의 정부 입장에서는 네. 안 할 수가 없어 한다. 이거는 미래의 핵심 산업인데 모든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가 핵심 그렇죠. 안 필요한 분야가 없죠. 안 필요한 분야가 없고 이거 도태되면 봐봐 옆에 나라 한국 엄청 반도체 생산하죠. 네. TSMC 대만 엄청나죠. 중국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네. 거예요. 자립한다고. 그럼 주변에 세 나라가 다 반도체 핵심 생산 국가가 될 텐데 일본만 없어봐요. 그럼 일본은 이제 소재 장비가 있지 않냐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소부장 있지 않느냐 맨날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죠. 아니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엄청난 소니 제품에 붓하고 팔레트하고 물감하고 기가 막힌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자 그림 한 장이 몇 억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물감이나 붓하고 그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쵸. 최종품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원재료 소재 장비의 가격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잘 활용해서 최종 반도체 그 제품을 만드는 이 부가가치가 네. 압도적으로 높다 하는 거죠. 그럼 일본 정부도 이렇게 보조금 주면서 안 되는 걸 하는 이유는 이제 밀리면 끝이니까 경제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반도체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에서 비교를 해서 상반기 수출액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일본 수출액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엔저다 보니까 달러로 교환했을 때 네. 특히나 이제 그게 더 심한 거죠. 네. 그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서는구나 정말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셀러리맨 분들은 네. 이미 엄청나게 우리 한국 직장인 분들하고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역전된 지 오래됐다, 삶의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그 얘기 좀 부탁드려요. 오래됐어요. 사실은 2018년 정도 실질 임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차이가 났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물가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요즘은 많이 비싸진 부분이 있지만 같은 가격에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양이. 일본은 딱 가격이 딱 그 메인 메뉴밖에 없어요. 아, 반찬도 안 주고. 반찬은 전부 사 먹어야 되고.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하나 시켜놓으면 반찬이 막 그냥 진수성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 삶의 질이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먹는 거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키가요. 일본보다 2, 3cm 큽니다. 평균 키가.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체격도 좀 크고. 체격도 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먹는 데 차이가 이제 난다는 얘기죠. 내가 일본에 살아봐서 알아요. 10년을 살아봤는데 네. 하여튼 가격이 민감해요. 조금만 이제 뭘 하나 반찬을 하나 시키면은 네. 몇백 엔씩 그냥 올라가니까 김치 요만한 거 500엔을 받아요. 500원이 5,000원 아닌가요? 그 당시 5,000원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느끼니까 네.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이걸 못 사는 거야. 500엔을. 근데 한국은 어때요? 김치는 무한대로 그냥 주잖아. 그냥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면 더 더 달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났다. 그래서 생활의 삶의 질은 이제 먹는 거에서 많이 차이가 났었다. 이미 그때부터.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48년 말할 것도 없고 68년도만 해도 일본 수출액에 우리는 3.5%밖에 안 됐어요. 3.5%. 3.5%. 예. 1968년도에. 여기 갈로 안이 이제 우리가 차지하는 퍼센트예요. 일본 무역액에. 그러니까 76년도 11.5%, 87년도 20.4, 조금씩 올라가죠. 31.6, 41.1, 50.4, 78.3, 85.2, 91.5. 이게 2년 전에 91.5%인데. 네. 방금 말씀하셨죠. 맞아요.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수출액을 이겼다. 넘었었다. 네. 일본을 넘었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넘었을 거예요. 네. 수출액은.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은 수출할 만한 기업들이 사실은 해외에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할 만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저가 과거 같으면 엔저가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긴장을 해요. 왜?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저쪽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 훨씬 높아질 거니까 네. 우리하고 경쟁하는 물품들은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이 저 엔저로 가고 이게 이웃 나라 이제 거지 만드는 정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일본의 엔저가 돼도 수출이 그렇게 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엔저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이 무역에 있어서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넘었었다. 네. 대단하잖아요. 박사님, 이렇게 엔저가 오래되고 월급도 오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분들, 일반적인 샐러리맨, 정말 그냥 평범한 중산층 분들이 이거 뭐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사 먹거나 뭐 햄버거 사 먹거나 이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이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는 뭐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자,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그림을 한번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이 주식을 보니까 네.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 주식이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주식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일본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하고 다들 인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실질 경제는. 그 왜 그러냐? 네. 아베가 그 아베노믹스를 시행할 때 한번 보세요. 아베노믹스 당초 설명은 뭐냐니까 2차원 완화 정책을 펴면은 N이 굉장히 이제 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기업이라든가 이 부유층이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이제 이 와인이 넘쳐나면은 네.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중소 영세 기업에게 돈이 좀 돌고 그렇죠.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 납품하는 회사들에게도 이익이 이제 돌아가니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다시 이제 직원들에게 네. 임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지면은 네. 그게 다시 이제 경기가 돌아가는 활력이 돼서 대기업이 다시 또 중소기업들이 뭐랄까 업적이 높아지고 네.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듯한데요. 그렇듯하죠. 네. 이건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설이라고 봐요. 실제로.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이 잘 살게 되면은 그 밑으로 낙수 효과, 우리도 이 낙수 효과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도 옛날에 성장할 때 대기업부터 일단 키워놓으면은 이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대기업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대기업 키웠던 이유가 이 낙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원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여기 이게 글라스 잔이 이 가마솥 같이 커진 거예요. 위에가 대기업이었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부유청이 돈을 밑으로 안 내려요. 딱 그 호주머니에 딱 가다 놓고는. 특히 대기업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은 밑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도 거의 별로 안 올려요. 올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유니클로가요. 임금을 40% 올렸어요. 뭐 되게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엄청 올린 거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유니클로는 전 세계 매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죠.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해외에 가 있는 직장인들의 봉급은 달러로 주겠죠. 그렇죠. 엔화로 주는 게 아니고. 맞아요. 달러로 줘요. 달러로 주겠죠. 해외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던 돈 그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일본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달러로 주니까 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100달러 줬는데 그전에는 100달러 주면은 뭐 1달러당 105엔, 110엔이었는데 그러면 얼마? 100달러 주면 1,500, 15,000엔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 치면은 이게 이제 1달러당 160엔으로 뛰어버리니까 한 40, 50% 올라가네. 40% 올라가는 거나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유니클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달러로 주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 있는 자기 직원들의 월급이 40%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자 대기업들도 수출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은 유니클로와 같은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를 벌어 왔으니까. 달러를 벌어 왔으니까 유니클로가 할 수 있는 것도 왜 다른 대기업들 못 하냐 이거. 그런데 대기업들이 올린 그 임금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원래 5.28% 올렸어요. 5.28%. 이렇게 많이 돈이 풀렸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 이렇게 잔이 이렇게 찼는데 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다가 이걸 저수지를 만들어 밑으로 물이 지나가지 않도록 자기들 잔을 계속 키워오는 거예요. 산에 유보금 쌓아놓고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나요? 그게 낙수 효과가 없나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대기업한테 임금 올려주라 계속 종용을 하는데 그래서 겨우 올린 게 5.28%인 거예요. 겨우 올린 게. 근데 5.18%가 해당되는 게 전 직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통계치를 보면요. 대기업이 전체 우리 노동자 일본 전체 노동자의 한 30%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춘투라 그러는 게 그게 노조하고 사측하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린 게 5.28%인데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그 전에 비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노동자들이 11.8%, 12% 채 안 돼요. 그럼 뭐 한 90%의 그 직장인 분들은 노조가 없는 거네요. 노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해당되는 노조는 그런데 중소기업에도 있겠죠. 좀 거기에는 또 따라갈 거냐. 그만큼 못 올렸단 말이에요. 4% 정도 올렸다 진짜. 그럼 이것도 거기에 또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조 가입한 게 별로 없어요. 일본 노조 가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사실상 일본이 기업들이 버블이 붕괴되고 버블이 꺼지면서 잘라낸 걸 많이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직장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 봉급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자르지만 말아달라. 이게 서로 어느 정도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경영자 측은 웬간하면은 직원들을 자르지 않고. 맞아요. 나이 많고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 그냥 잘 종신고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된 거예요. 그 노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자르는 기업들은 이제 악덕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이제 일본의 그런 무언의 어떤 합의 같은 게 그게 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오르는 거예요. 임금을 안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된 거야. 대기업 입장에서는. 너희들 안 자르잖냐. 그냥 고용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해. 뭐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금 덜 먹어도 되니까.
나 직장 자르지만 말아달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시장이 평창이 안 되니까 네. 이게 시장이 평창이 자꾸 돼야 충원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뭘 올려달라. 그리고 또 혁신 사업에 나와서 뭐 이렇게 영업이익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늘었는데 왜 안 올려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도 네.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네. 현상 유지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임금 안 올려주고. 네. 이게 일본의 현재 모습이에요. 아까 주식 봤어요. 네. 30년 했는데 0%잖아. 그렇죠. 그동안 성장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그래 성장을 안 하니까 임금을 안 올려주고 그 대신 자르지는 않고 네. 자르지는 않고 이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은 어떤 거냐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라는 하고 것만 하고. 아주 그냥 그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하면 잘리지는 않으니까 네. 이게 일본의 기업의 그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이게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식도 오르고 뭐 네. 엔저로 인해서 대기업들은 돈을 엄청 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양인 거예요. 본래는 이거였는데 이 아베가 이 그림 보고 자다가 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 됐네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아베가 거품 물고 쓰러질 거예요. 네. 지금 살아 있다 하더라도. 박사님 근데 이렇게 실패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막 제로금리에 무제한 양적완화 막 10년 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월급은 안 오르는데 엔저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살 수 있었던 뭐 해외 물건들 이런 가치가 되게 비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부터 지금 24년 4월까지 1년, 2년, 4월까지니까 네. 거의 20한 5개월이라고 그래요. 네. 동안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명목 임금은 이렇게 올랐다는 거 평균 내니까 2.1% 되는 거예요. 노동자 전체 평균 내니까 여기 보면 뭐 4% 오른 데도 있고 뭐 네. 이런 것도 있지만 평균 보면은 2.1%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계속.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죠. 물가가 왜 오르느냐? 네. 이 일본이 그동안 임금을 안 올리면서도 그동안 30년 가까이 네. 버텨온 이유가 물가가 안 올라서 그래요. 실제로 그 무슨 뭐 100엔짜리 과자인가? 뭐 네. 그게 30년 만에 가격 올린다고 막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과자 가격 올렸다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가까이 일본 기업들은 그 가격을 못 올렸어요.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은 네. 거의 집중 린치를 맡아요. 악덕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가격 올렸다고 10엔 올리는 걸 못 올려요. 아니 근데 그 뭐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때 법을 꺼지고 나서부터 네. 일본은 전 세계하고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낸 거예요. 노동 환경이라든가 네. 회사 환경이라든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엄청난 버블이 꺼지고 나서 네. 그때 초기에는 엄청나게 직장이 해고되고 파산하고 막 그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때 우리 IMF 겪고 나서 그랬던 거 마찬가지로 그게 너무나 끔찍하니까 네. 이제 기업들도 웬간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게 또 쪽박 차니까 그죠. 투자를 안 하고 현상 유지로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은 못 올려준다. 그 대신 자르지는 않을게. 네.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자르지 않으면은 뭐 임금 안 올려줘도 봐서 들을 수 있다. 그 대신 나도 열심히 일하진 않아. 나도 그 대신 열심히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그게 없잖아요.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동기가 없죠. 동기가 없는 거예요. 종신고용에다가 나이 들면은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종신고용의 연공 서열 이 문화가 과거에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네. 이게 기능을 제대로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일본을 뒷다리 잡는 하나의 그 기업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경기가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소비가 완전히 줄어버렸는데 네. 오히려 내수가 축소가 됐어요. 네. 근데 경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은 여기서 더 올리면 더 마이너스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지금 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느냐? 디플레이션 탈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려버리면 디플레이션을 더 가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과거에 디플레이션을 30년을 겪다 보니까 네. 우리랑 달리 이제 물가가 안 오르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오면 좋아질 거다 일본이.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니까 아까 아베노믹스 봤듯이 이제 싼 이자로 돈을 대기업에 기업들에게 많이 빌려주면은 그 네. 기업들이 그 싼 이자를 가진 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인다. 그렇죠. 그걸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돈 빌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해요. 왜냐? 하면 되었거든. 버블을 한번 겪고 나서 그렇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그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경영권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 벌리지 않고 일 벌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나 말고 적극적인 사람은 다 망했더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고 아주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왔던 그렇게 해왔던 나름대로 이제 관리자들이 살아남더라.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이건 잘하는 거다. 괜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은 정말 그 지옥이다. 네. 왜냐 회사원들 잘라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턴화된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화의 가치, 그러니까 국가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네. 국민분들은 월급이 조금 오르고 실제로 물가는 더 오르고 낙수 효과는 없고 그러면 이거 뭐 그리고 정부 부채만 엄청 쌓인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지금 물가가 올랐잖아요. 네. 이제 이 아베노믹스도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병리적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처음에 예상했어요.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돈을 마구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마구 풀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2년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풀어도 이게 물가가 안 올라가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 물가 네.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 일본 네. 그 소비자들의 묘한 네.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올라가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올라갈 때까지 하는 게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2년 예상하고 했던 것이 10년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리면 그 돈이 풀린 그 어느 정도 풀렸나니까 네. 한 30년 가까이에 GDP에 한 14배 정도 풀렸다는 거예요. 1400% 풀린 거예요. 야. 근데 달러는 어느 정도 풀렸나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성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현재 GDP에 한 2.5배 풀린 거예요. 2.5배 풀린 달러하고 14배 풀린 엔화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달러가 당연히. 이거는 불보듯이 명확해. 그래서 앞으로 엔화가 절대 엔고로 갈 수가 없다는 이 논리가 바로 이 논리를 얘기해요. 이거는 전설의 딜러라는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아주 이 사람은 딜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사람인데다가 지금은 일본의 삼선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네. 참의원 의원. 이 사람이 국회에서 계속 이런 질의를 하고 일본은행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위험성을 계속 경고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엔화는 수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2년 전부터 글을 썼는 거 내가 그걸 나중에 언젠가 한번 제목들만 쫙 네.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2년 내내 일본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 그래 또 휴지 조각이 된다. 일본 총재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휴지 조각이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나는 말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네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몇몇이 있는데 다 논리가 엔저로 계속 갈 거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맞아 들어가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글들을 굉장히 이제 참고로 많이 했죠. 내가 뭐 일본의 뭐 엔화 이걸 깊이 있게 처음부터 내가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 사람들의 그 글들을 보면은 논리가 명확하고 논리와 근거가 다 근거가 있는 명확하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일본 문건을 계속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엔저로 갈 거다 계속 외쳤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가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그럼 이유가 뭐냐? 네. 본래는 기업의 경영이 좋아졌어.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그래서 물가를 올리고 왜냐?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네.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물가를 올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했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2% 이상을 올라가면은 2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은 이제 그만둔다. 네. 이랬는데 최근에 물가 올라간 이유는 보니까 일본의 기업들의 경영 그 노하우가 좋아서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수입 물가가 높아서 올라간 거예요.
수입 물가가 뭐냐? 에너지, 네. 식자재, 네. 이게 이 원자재, 이게 가격이 그때 뭐 때문에 폭등했냐? 팬데믹하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 두 개가 교란 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폭등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순식간에 올라갔던 물가가 네. 이 순식간에 내려와서 물가가 낮아지면은 다시 여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 정책을 그만둬 버리면은 또 디플레이. 또 디플레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예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조심스러웠어요. 일본 은행이나 네. 정부가. 왜냐? 과거에 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괜찮다 싶어서 네. 디플레이션 금융 완화 정책을 그만뒀더니 바로 경기가 뒤떨어져 버렸죠. 물가가 올라왔던 게 다 바로 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두 번의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복잡하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네. 부가가치를 높이면 되는데 네. 그걸 못하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